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살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팔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중과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중과를 하더라도 좀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팔아야 될 거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팔아야 될 게 중과 제외 주택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중과 대상 주택만 남아 있잖아요. 중과 대상 주택들만 남아 있으면 그 중에 차익이 작은 거. 차익이 작으면 아무래도 중과가 돼도 세금이 작잖아요. 그걸 먼저 팔아서 주택 수를 줄이고, 이제 마지막에 차익이 큰 거. 그걸 팔아서 이제 세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김호영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미네르바 올빼미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엄청 바쁘신 분인데 요즘 더 바빠지셨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절세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요즘에 찾으시는 곳이 너무 많고 뭐 구청, 뭐 백화점 그리고 자산가 여러분들 그리고 뭐 세무서, 국세공무원 교육원까지 국세청 공무원까지 정말 많이 다니시는데 이 다주택자 중과세 5월 9일까지 유예가 이제 종료된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어떤 거 많이 여쭤보시나요? 다주택자 지금 이제 아무래도 5월 9일부터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부활한다고 거의 확정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개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과에 대해서 만약에 중과가 되면은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중과가 부활하기 전에 파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중과 이후에 파는 게 또 유리한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중에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배제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임대주택 등록을 했는데 그 중과 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자기가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무조건 주택이 많다고 중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우선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다. 그럼 평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이 중과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결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그렇게 네. 있었는데 네. 이제 작년 10월 16일자에 다시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다. 네. 25개구가 지정이 됐고 네. 경기도에 이제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이런 곳들이 분당도 포함이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곳에 있는 집을 팔 때만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이 된다. 그렇죠. 볼수 있는 가끔 거죠.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내가 집을 살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중과가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살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팔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중과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있었는데 지금 2025년 10월 16일자로 이제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광명, 하남, 그다음에 성남은 3개 구가 있잖아요. 네. 성남은 3개 구 전역이 조정 지역이고 그다음에 수원은 4개 구가 있거든요. 네. 그 4개 구 중에 장안구하고 팔달구하고 또 하나가 영통구. 네. 영통구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수원에 권성구가 있어요. 권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요. 네. 용인은 구가 3개가 있는데 수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다음에 기흥구하고 처인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안양은 동안구하고 만양구가 있거든요. 근데 동안구는 조정 지역, 만안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좀 아파트들 중에 좀 더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데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중과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네. 계약만 해놓고 뭐 잔금이나 이런 걸 좀 늦게 치르더라도 괜찮다. 네. 이 규정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는
원래는 이제 그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됐을 때 원래는 5월 9일 이전 양도분은 중과가 안 되는 거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원래는 중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정부가 5월 10일 이후부터 중과가 된다고 미리 좀 일찍부터 알려줬으면은 납세자들 좀 준비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1월 말부터 이제 SNS에다가 이 중과가 부활된다고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부랴부랴 이제 납세자들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보완책으로 갑자기 중과가 이제 시작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납세자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보완책으로 뭐라고 했느냐,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설령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받더라도, 즉 양도를 하더라도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제한 그 양도 시기를 늦춰주는 건 아니고요. 언제까지 이제 그러면은 양도를 해야 되느냐, 즉 양도를 해야 된다는 말은 잔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곳들 있죠.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거기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양도해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2025년 10월 16일자로 새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분당 같은 곳들. 네. 그런 것들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도해야 되는 조건. 이렇게 해야 이제 중과 배제를 해주는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렇게만 이제 바뀌다 보면 또 뭐에 걸릴 수가 있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허가가 안 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파트들은 매수인이 계약을 하고 4개월 안에 그 매수주택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데 만기가 4개월 더 남아 있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계약을 했어도 4개월 안에 전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입 요건을 또 위배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보완을 해줬냐면은, 만약에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은 하고 계약금은 받았잖아요. 그리고 잔금은 최소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4개월 안에 쳐야 되고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안에 치되 전입 요건만 좀 연장해 줍니다. 전입 요건은 언제까지 연장해 주자면은 기존에 이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그 만료일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는 전입 요건을 연장해 주는데 요건 다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을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누구만 연장해 주자면은 우선 매도인은 다주택자일 경우, 다주택자가 이제 중과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매도인은 해당이고 매수인은 무주택자일 때만.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미 이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투기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결론은 매도인은 다주택자로서 중과 대상인 사람들, 매수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전입 기간을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연장해 준다.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들어오면은 이해는 가는데 네. 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들. 네. 뭐 파시는 분은 무주택자가 아니어야 되고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개별 케이스별로 상담 사례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자기의 중과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정부 발표 자료만 보면은 자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좀 판단이 애매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미네르바 올빼미님의 이제 상담의 이제 노하우신데 이제 뭐 그걸 살펴보기 전에 네. 그 세금이 그래서 얼마가 더 나오는지 이걸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보면 이래서 내놓는구나. 최근에 금매가 많이 나온다는 또 뉴스도 있고 한데 세금을 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2021년 6월 1일 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더라도 2주택은 10% 추가과세였고 3주택 이상은 20% 추가과세였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좀 예전 기준으로만 알고 있어서 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추가과세가 2주택은 20% 추가과세고 3주택은 30% 추가과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냈던 금액보다는 세액이 훨씬 크고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예전에 중과제도가 있을 때가 이제 뭐 18, 19, 20, 21년 초 이럴 때까지는 양도 차익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강남권이 아닌 경우에는 많이 올라도 한 4억 이내였고요. 강남권은 많이 오르면 한 10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강남권은 거의 20억 이상 오른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강남권 외의 지역도 10억 이상 오르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양도세 부담을 계산해 보면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제가 계산 사례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기 계산식 보시면은 양도 차익이 10억이고 보유 기간이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마포나 뭐 성동구나 강동구 이런 곳에 위치한 이제 아파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 차익이 10억이고 만약에 이제 중과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은 중과가 안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거든요. 근데 보유 기간이 10년이니까 장특공제는 연간 2%씩 해주니까 20%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10억에서 장특공제 20%인 2억을 차감하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8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하면은 과세 표준이 7억 9,750. 과표 구간이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최고 세율은 42%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 3,594만 원을 빼면은 양도세가 약 2억 9,900이 나오고 여기 10% 지방소득세가 붙거든요. 그럼 지방소득세 부담까지 합하면은 약 3억 2,900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 세율일 때 세율입니다. 그렇죠. 10억을 양도차익인데 한 3억 정도. 네. 애매할 수 있죠.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 정도는 괜찮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주택, 3주택 되면 20% 포인트 세율의 포인트니까 네. 뭐 26부터 그렇죠. 45, 55, 65까지 올라가고 네. 3주택은 36에서 7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네. 만약에 이제 양도 차익이 10억일 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장특공제를 적용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특공제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 금액이 10억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하면은 과표가 9억 9,750.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이잖아요. 그 원래 최고 세율은 42%죠. 네. 근데 이 추가과세라는 게 그 세율을 20% 포인트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최고 세율이 62%가 되는 겁니다. 62%의 누진공제 3,594만 원 동일하게 빼주고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5억 8,200이 나오고 10% 지방소득세 포함하면은 총 부담세액은 6억 4천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주택 중과일 때는 과표가 9억 9,750까지는 똑같고요. 여기 이제 최고 세율이 원래 42%인데 여기 30% 포인트가 추가과세가 되니까 최고 세율은 72%가 되는 거고 누진공제 3,594만 원을 빼면 양도세는 6억 8,200 정도, 10% 지방소득세 포함하면은 총 7억 5천 정도의 세 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10억의 양도 차익인데 이건 뭐 강남도 아니고 이제 서울 마포나 성동 이쪽인데 네. 10억을 뭐 10억에 사서 20억이 됐는데 팔려고 하니까 7억 5천을 세금을 내고 2억 5천이 나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많이 아까우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억 5천이 남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여기서 이제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냈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유세를 냈을 거예요. 보유세 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냈을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사실상 이 금액도 안 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근에 뭐 금매가 나오고 있다는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이 3주택 정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도저히 아무리 봐도 해답이 안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내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팔면은 이걸 만약에 20억에 팔아서 양도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은 3주택 중과로 팔면은 7억 5천의 세금을 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1억 5천을 싸게 내준다. 그럼 금매로 팔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세금을 3억 2,800을 내면은 1억 5천 싸게 팔아서라도 세금을 줄이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한 2, 3억 정도 남으니까. 그렇죠. 이제 강남권은 이 금매 금액이 그래서 더 커지는 겁니다. 네. 강남권은 이제 차익이 뭐 2, 30억 되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한 3, 4억 이상 금매로 팔아도 그래도 이제 중과로 내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니까 이제 금매로 파는 거죠. 그래서 그 한 2, 3억, 3, 4억 이 정도 다운된 게 나오긴 하는데 네. 그분들은 이미 그래도 몇 억 정도는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양도 차익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네. 이 뭐 중과 대상 주택수가 아닌 지역 이거는 이제 또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양도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가 약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그리고 양도할 때 조정 지역이면은 중과가 되는 건데 만약에 파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들 있잖아요. 아닌 곳들은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 굳이 이걸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즉 비전 지역에 있긴 하지만 거기도 언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지 모르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2021년을 떠올려 보면은 2021년에는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광역시는 다 조정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뿐만 아니고 그 외의 주변에 이제 중소도시들 있죠. 네, 막 청주도 되고 그랬었죠. 예. 예. 뭐 청주 정도는 양반이고요. 네. 그 전라남도에 가면 여수 순천 있잖아요. 네. 거기도 조정 대상 아.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그때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비조정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무시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비조정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겨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바뀌면 이익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좀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죠. 투기 지역 지정이 많아졌고 중과를 시행을 했고 나중에 진짜 뭐 전국이 거의 웬만한 데들은 다 지정이 되고 부산에도 그때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의 다주택자에 대한 뭐 열기라 그럴까요?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쪽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전국 지방에 있는 주택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또 아닌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과에 제외되는 곳들 네.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아닌 곳들 있잖아요. 아닌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원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집을 팔기 위해서 매도 계약을 했어요. 매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고 보통 요즘에 이제 계약하고 잔금 받는 시기까지는 한 2, 3개월 걸리잖아요. 2, 3개월 뒤에 이제 잔금을 받기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버린 거예요. 그럼 원칙은 양도 시기는 잔금일이기 때문에 잔금 받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그 주택도 중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면서 아 나는 중과가 아니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이런 납세자의 기대 이익은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매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잔금 받기 전에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도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동탄 2신도시 있죠. 네.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동탄 2신도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주택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동탄이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지고 뭐 2026년 10월 5일자로 동탄이 조정지역으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례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동탄이 만약에 2026년 10월 12일자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근데 보통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 때는 미리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고요. 빠르면 그 다음 날 또는 늦으면 한 2, 3일 뒤에 관보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만약 조정대상지로 오늘 발표가 났고요. 관보의 공고는 내일이나 이제 모레나 이 정도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관보에 고시된 날이에요. 그럼 오늘 발표가 났으면 오늘은 조정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빨리 매수인을 찾아가지고 매도 계약을 해버리는 거 오늘 날짜로. 그리고 계약금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이 사람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자관보 이렇게 저희도 막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네. 오늘 발표 나더라도 오늘 당장은 아니니까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되긴 하는데 네. 그때 계약을 맺는 방법도 뭐 그래서 그때 저번에 이제 그 보통 이런 식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발표가 되잖아요. 이제 보도자료가 먼저 나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뒤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 고시 관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계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발 동동 구르죠.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죠. 네. 그 외에 이제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다주택자냐 아니냐는 주택수 계산에 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주택수 계산할 때 좀 이게 많이 맨날 들어도 좀 헷갈리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산 할 때 주택수 계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의 주택수 계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요건 좀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은데 우선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이제 하나의 주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이제 세대가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죠.
그런 경우에 이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피스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그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업무시설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대표적인 게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거든요. 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업을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그러는데 매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재고라고 그러거든요. 이 매매 사업자의 재고 주택도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우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기 임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장기 임대 주택은 그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팔고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장기 임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데 이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이 임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절대 제외 안 해줍니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근데 상가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근생 공부상으로는 근생으로 돼 있는 것들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중과 배제 중과 주택을 이제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일반적인 이제 주택들하고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주택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가 이제 지방 저가 주택인데요. 이 지방 저가 주택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여기 외의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이거 좀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안에 있는데 거기에도 읍면 지역들이 있어요. 그 읍면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좀 헷갈리시죠? 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주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전주에 있는 집이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에요. 기준시가 3억 이하면은 시가로는 한 5억 이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에 한 4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서울 집 할 때 내가 중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우선 안 되니까 물어봤겠죠. 네.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이제 전주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제외라고 그랬죠. 네. 중과 여부 판단할 때. 그래서 전주는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잖아요. 네. 세종시는 당연히 아닐 거고. 거기 전주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기준시가 3억 이하니까. 그럼 서울의 주택이 1주택이 되잖아요. 네. 그럼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세종시 안에 있는데 읍면 지역들이 있어요. 네. 읍면 지역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남양주에 가보면은 남양주 덕소라고 들어보셨죠? 네. 덕소가 행정구역이 남양주시 화도읍 덕소리거든요. 거기가 읍이잖아요. 수도권인데 읍이에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에 1주택 가지고 있고 덕소에 1주택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준시가 3억 이하예요. 그러면 그 덕소에 있는 주택은 서울 집 팔고 중과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지나가다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뭐 남양주시 뭐 도농동인가 뭐 동이 있고 네. 그리고 다산 신도시 있죠. 네. 그런 데들은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동이니까. 네, 동이니까. 네. 근데 거기에 뭐 화도읍 뭐 그렇죠. 그런 읍인데 약간 지나가다가 근처에 있긴 한데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쪽이 요 주택수에서 그렇죠.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예를 거죠. 들어 남양주에 가면 진건읍도 있고 진접읍도 있고 읍면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또 경기도에 평택 가보면은 네. 평택시에 동들도 많지만은 뭐 평택시 향남읍, 네. 안중읍 이렇게 읍면 지역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들도 다 주택수 제외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 평택에 이제 좀 신도시처럼 많이 밀집돼 있는데 말고 네. 조금 떨어져 있는데 아파트들 좀 그렇죠. 있고 그런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이제 기준시가 3억 이하이면 주택수 제외고요. 네. 그다음 또 제외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공동 상속 주택의 소수 지분. 만약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와 기자님이 이제 둘이 형제예요. 둘이 이제 공동 상속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근데 아버지의 집을 공동 상속 받으면은 이 공동 상속 받은 주택은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누구의 주택으로 보냐면 1순위가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보통 형제들은 안 싸우려면은 지분이 5대5로 받잖아요. 네. 그럼 2순위가 그 상속 주택에 거주하는 자.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3순위가 연장자예요. 네. 장남이나 예. 그렇죠. 장남. 네. 또 이형제면 이제 장남이 되겠죠. 그럼 장남이 그 상속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차남이 있죠. 차남을 뭐라 부르냐면 소수 지분자라 불러요. 그 소수 지분자의 지분이 있죠. 그 소수 지분자의 지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게 이제 공동상속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수 제외해 준다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 우선 이제 이게 쉽게 생각하면 다세대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세대 빌라가 이제 지어져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내가 그걸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신축 소형주택의 요건은 아까 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사야 되고 신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형이니까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이니까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돼요. 이런 주택들은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 있어요. 네. 준공업 미분양이라는 거는 지금 악성 미분양이잖아요. 네. 이런 거 샀을 때도 혜택을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지방, 수도권 안 됩니다. 수도권 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준공된 다음에 아직 안 팔리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근데 요건이 면적은 60이 아니고 이거는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가액은 6억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주택수 제외해 준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택이 있고요. 내가 결혼할 상대방 배우자도 주택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1주택 가구 1주택끼리 결혼하면은 혼인학과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혼인학과 특례가 뭐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 혼인학과는 결혼할 때 남편도 한 1주택, 부인도 1주택이어야 돼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10년 안에 먼저 파는 건 비과세 해주는 특례인데, 만약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주택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1주택이에요. 그럼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남편 건 먼저 팔면은 이거 남편 건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네. 2주택 상태니까 비과세가 아니고 중과잖아요. 근데 중과 여부를 따질 때 부인 것까지 끌고 오면은 1세대 3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주택 중과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부인 거를 빼주면은 2주택 중과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주택 중과 여부 따질 때 배우자의 주택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이게 이제 혼인학과 배우자 주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른 데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뭐가 많이 달리냐면은, 우리 아까 혼인학과 비과세 있잖아요. 남편과 부인이 결혼할 때 각자 1주택이었어요. 네. 네. 비과세 여부 따질 때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라고 그랬어요? 10년. 10년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 예전에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개정됐거든요. 근데 이 중과 여부 따질 때 그 결혼 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제외해 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요거는 5년만 제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제가 얘기를 했더니 혼인학과가 10년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5년 타령이냐. 똑바로 알고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라고 네. 그렇게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중과 여부는 5년이에요. 10년이 아니에요. 네.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려면 네. 지금 장기 임대주택 이야기 좀 해봐야 되나요? 중과배제요? 네. 네. 장기 임대주택 이 얘기가 아마 이것도 파리 대책 그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들 등록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또 특례들을 줬었는데 그런 조항인가요? 원래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장기 임대 주택이에요. 세법상 장기 임대 주택은 이제 중과 적용을 안 하는데요. 중과 적용을 안 하는 이 장기 임대 주택의 요건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우선 장기 임대 주택이 되려면은 지자체에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단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걸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요건을 이제 갖췄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임대주택을 등록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6억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3억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준시가 요건도 갖춘 다음에 5% 증액 제한, 임대를 우리가 올릴 때 5%밖에 못 올리잖아요. 5% 증액 제한도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준수해야 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요 임대주택 이름을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장기 임대주택은 세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첫 번째 혜택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요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혜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혜택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혜택이 중과배제 혜택이라는 거예요. 이 임대주택을 등록해놓고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잖아요. 임대 의무 기간 지나면 팔 수 있거든요. 팔려고 내놨을 때 그 임대주택이 하필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주택자예요. 그럼 원래는 양도세를 중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중과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중과 배제 혜택이고, 그다음에 이 장기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등록돼 있는 기간 동안에는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하거든요. 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장기 임대주택은 세 가지 혜택 준다고 그랬잖아요. 거주주택 팔았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 요거는 임대주택을 판 게 아니에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았을 때 주는 혜택인 거고, 임대주택 자체를 팔았을 때 중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과를 안 하는 혜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과 배제 혜택이고, 세 번째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입니다. 착한 임대사업자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뭐 집주인이고 뭐 집이 많이 더 보유한 자주택자일 수도 있는데 착한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뭐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도 않고 좀 정부가 원한 규정에 맞춰가지고 등록도 하고 네. 월세를 뒤에서 떼먹지도 않고 네. 그런 사람들은 이 혜택을 준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자님, 만약에 납세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했는데 아까 제가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이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요건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임대주택 등록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초과하는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택이 등록 당시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였고,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6억을 초과하고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장특공제 50%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될까요? 보수적으로 볼 것 같아요. 5월라서. 네. 우선 아까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됐을 때 가장 큰 불이익이 우선 세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 불이익이 있는데 그게 장특공제를 적용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제가 했던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임대주택 등록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했다고 그랬죠. 6억을 초과하면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아까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야만 장기 임대주택이고, 네. 장기 임대주택이어야 중과배제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이 아니죠. 그럼 중과배제 혜택이 없어요. 네. 그럼 결국 중과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은 아까 제가 장독공제 해준다고 했나요, 안 해준다고? 안 했나요? 해줄 거. 안 해준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장독공제가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디에 있는 규정이냐? 소득세법 95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네. 중과가 되면 장독공제를 안 해준다. 이게 소득세법 규정이에요. 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여기 조세특례제한법을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그럽니다. 조특법 97조 3에 보면은 지자체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그리고 8년 이상 임대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특법 규정에 따르면은 기준시가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8년짜리 임대주택 등록해서 8년 채우면 장특공제 50% 해준다. 근데 소득세법에는 중과가 되면은 장특공제를 아예 안 해준다. 근데 요 내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등록할 당시 기준시가는 6억 넘어버렸고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소득세법에 따르면은 장특공제 안 해준다 그러고 조특법 97조 3에 따르면 장특공제 50% 해준다 그러고 이 두 가지 규정이 충돌하죠. 네. 두 가지 규정이 충돌하면 어떤 게 우선할까요? 전 충돌하면 그 세무공무원이 네, 좀 국가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이제 국세청을 좀 무섭게 보는 설명인 거고 네. 두 가지 이제 규정이 충돌하면은 지금 어떤 게 특별법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소득세법은 일반 개별세법이라고 부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름부터 특별하죠.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특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초과해서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못 갖췄는데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서 조특법 97조 3의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조특법 97조 3에 따라서 장특공제 50%는 받되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계산 사례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계산 사례를 보시면은 왼쪽 한번 볼까요? 왼쪽은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예요.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라는 거는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요건을 또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장특공제 우대율 요건도 같이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럼 세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 양도 차익이 10억이고요. 이 주택이 조특법 97조 3의 장특공제 우대율 요건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장특공제를 50% 적용해 줍니다. 50% 적용해 주면은 양도소득 금액은 5억이고 기본공제 250을 차감하면은 과세표준은 4억 9,750.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이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고 그랬잖아요.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는 말은 기준시가 6억 이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과를 안 하잖아요. 중과를 안 하니까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억 초과 5억 이하 최고세율이 40, 그리고 지방세가 1,700 해서 총 1억 9천 정도의 세액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주택이 임대주택 등록할 당시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장기 임대주택이 아니란 얘기죠. 장기 임대주택은 아니면서 조특법상 장특공제 우대율은 적용이 된다.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였다. 그러면은 장특공제 50% 해준다고 그랬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양도차익이 10억일 때 장특공제 50%는 해주고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5억이죠. 그리고 과표가 4억 9,750일 때 이게 장기 임대주택이 아니니까 중과는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율이 3주택 중과세율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액 부담을 계산하면 약 3억 6,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임대주택 등록할 당시에 기준시가도 6억 이하인 장기 임대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서 장특공제 우대율 요건도 다 갖추고 있다. 그럼 두 가지 혜택을 다 받는 거고요. 만약에 등록할 당시에 여기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기준시가가 6억 초과예요. 네, 넘었죠. 네. 그렇죠. 그런 주택들은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우선 장특공제 50%는 받습니다. 장특공제 50%는 받되 세율은 중과세율이다. 그래서 이 세액 계산을 이런 방식으로 해봐가지고 내가 이제 이 주택을 5월 9일 전에 팔지, 5월 9일 이후에 팔지, 어떤 게 유리한지를 이제 세부담을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세액을 보니까 확실히 줄어들긴 해요. 네. 이 사례별로 진짜 이런 케이스에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은 네. 이것만 돼도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장특공제 50%가 되는데 안 된다고 착각해가지고 5월 9일 이전에 너무 심한 금매로 던져버린 분들도 계시거든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유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뭐 세무사님들한테 여쭤보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데 애매하니까 아까 저처럼 뭐 애매하니까 그냥 하지 마시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돌고 돌다가 우리 미네르바 얼빼매님한테 찾아오는 분들 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있죠. 이제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안내를 해주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얼마의 가액에 팔았을 때 세액 계산을 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제가 팔아라 말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세부담을 계산해드리고 이제 의사결정하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조특법상 감면주택은 도장을 찍어준다고 예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조특법상 감면주택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분들이 예전에 타워팰리스 그때 이제 DJ 시절에 좀 뭐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네. 한시적인 대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13년에 그때도 잠시 미분양이 시절이 한 1,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했던 주택들 그때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또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분들은 이번 양도세 중과할 때 또 참고해 보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감면 주택들이 이제 뭔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감면주택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막상 본인이 감면주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상담해 보면은 한 50%는 도장을 받긴 받았는데 잊어먹 까먹으신 예. 거예요? 예. 까먹은 분도 있고 네. 아예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예, 이 도장이 무슨 혜택을 주는지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왜 도장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받으라 해서 받았대요. 이제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오르는 시기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시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미분양 주택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건설사들이나 또는 시행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주변에 이제 안 좋은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는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동산 진흥책을 펴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날 건가? 보통 이제 미분양 주택들 있죠. 그 미분양 주택들을 사면은 세제 혜택을 줘요. 그런데 아주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IMF 이후에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만 사서는 경기가 안 살아나요. 새로 분양하는 것들 있죠. 새로 분양하는 것들도 곧 미분양을 갈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분양하는 주택들도 혜택을 줍니다. 신축 주택이라고도 했었죠. 그렇죠. 보통 그걸 신축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을 사면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거냐? 일반적으로 그런 주택들은 누가 사냐면은 무주택자들이 안 사요. 무주택자들은 보통 이제 집값이 폭락하잖아요. 폭락하면은 공포심 때문에 아예 못 사고 주로 이제 누가 사는 거냐?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그런 주택을 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주택 상태인데 그럼 미분양이나 신축 분양 주택을 사버렸잖아요. 그럼 기존에 내 집 팔 때 비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부담 없이 사라고 일반 주택,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팔고 비과세로 판단할 때 이 감면주택들 있죠. 저특보상 감면주택들. 그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게 굉장한 혜택이죠. 첫 번째가 다른 주택의 비과세부 판단할 때 이 감면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 두 번째 혜택은 이제 만약에 이 주택이 오르잖아요. 오르면 또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항상 정부가 중과를 또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이 감면주택들은 중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과도 안 하는 혜택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혜택은 뭐냐? 중과를 안 해도 기본세율로 계산해도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감면주택들은 취득하고 5년간 오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혜택이 다른 주택의 비과세부 판단할 때 주택수 제외. 두 번째 중과 부활해도 이 감면주택은 중과 제외. 세 번째 취득하고 5년간 오른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100% 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타워팰리스 있죠. 네. 타워팰리스가 이제 IMF 이후에 나온 저특법 99조의 감면주택이에요. 그 감면주택들 중에 도장받은 주택들 있죠. 도장받은 주택들은 나중에 그 주택을 팔 때 지금 이제 중과가 부활하잖아요. 그래도 중과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하신 2013년도에 나온 주택 감면주택이 있죠. 네. 그게 정확하게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그 다음에 이때만 특이하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도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들 그때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집 팔고 이사 가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리니까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한테도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특법 99조의 이게 저특법 99조의 감면주택인데 이 저특법 99조의 감면주택이 현재 남아있는 감면주택 중에 개수가 제일 많아요. 대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때 아파트들 뭐 신도시 어디가 있을까요? 위례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13년에는 미분양 주택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신규 분양 혜택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13년에 분양한 것들 중에 미사 있죠. 네. 미사가 13년에 분양을 했고요. 그다음 위례, 네. 그다음에 동탄 이신도시죠. 이신도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신규 분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날인받은 사람들은 지금 팔아도 중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과 배제 혜택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기자님한테 또 퀴즈 한번 내야 되겠네요. 네. 만약에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자 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택을 샀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도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저특법 99조의 감면주택인데 그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팔면 중과가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과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주택이
조정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럼 그 새 아파트를 지금 팔 때 중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중과가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규정이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건설 경기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집을 사고 싶지 않았는데 시장이 위축이 돼 있는데 좀 의리로 좀 사줬던 분들에 대해서는 네.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된다. 뭐 네.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없어지고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돼도 그거는 뭐 그것까지 중과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과정은 옳진 않았지만은 정답은 맞았습니다. 국가가 사실 의리 가지고 세금을 깎아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국가는 냉철하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거는 중과를 안 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예전에 구주택이 있잖아요. 구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로 바뀌면은 이 새 아파트는 준공됐을 때 새롭게 취득한 걸로 보지는 않고요. 옛날 주택이 연속된 걸로 봐줍니다. 그걸 이제 환지 규정이라고 그래요. 환지. 근데 이렇게 환지 규정이 적용됐을 때 세법은 어떻게 적용을 해주는 거냐? 옛날 주택이 받던 세제 혜택이 있죠. 그거를 새 주택에도 그대로 적용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새 주택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고 옛날 주택이 연속된 걸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 주택이 이제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감면 대상 주택으로 도장을 받아버렸죠. 도장을 받고 나서 그 주택이 멸실되고 새 아파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새 아파트는 계속해서 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감면 혜택도 그대로 받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도 제외해주고 이 새 아파트를 팔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도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분이 그 헬리오시티 아시죠? 서울에 있는 헬리오시티. 네. 헬리오시티가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였잖아요. 네. 그때 헬리오시티가 가락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건데 그 제 지인분이 가락 시형 아파트를 2013년에 샀어요. 근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여서 감면대상 주택 날인을 받았거든요. 날인 받고 나서 그거를 이제 재건축해서 지금 헬로시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지금 팔지 말지 엄청 고민하셨어요. 근데 팔려면은 금매로 한 2, 3억은 싸게 팔아야 돼. 근데 본인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거 도장받던 주택 아니냐고. 그거 제가 도장받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안 팔아도 나중에 팔아도 중과 배제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 안 팔았습니다. 몇 억 버셨네요. 모르죠. 이제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아, 네. 이제 더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은 그 금매 가격에는 팔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언제 팔아도 그거는 중과 배제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게 세법이 하도 바뀌다 보니까 이 감면이 적용이 되는 건지 뭐 중과 같은 좀 뭐 무거운 세금이 나오는지 이거를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세무사님들 찾아갔을 때 이걸 딱 느낌으로 아시고 법으로 이제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이제 조특법상 감면주택 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이 또 있죠.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주택이 이제 상속주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주택을 상속해 줬어요. 이 상속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죠. 부득이한 취득이잖아요. 상속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중과를 적용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제한으로 중과를 적용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만 중과를 적용 안 하고요. 5년이 지나버리면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택을 한 채 상속해 준 게 아니고 두 채를 상속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채 다 중과 배제할까요? 한 채만 중과 배제할까요? 한 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느낌상 한 채만 해야 될 것 같죠. 네. 만약에 이제 두 채 다 해줘 버리면은 우리 아버지가 약간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 둘 다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채만 제외해 주는데 중과 배제를 해주는데 한 채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법에 정해놨을까요? 선택하면 좋겠는데 네. 세법에 정해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법은 항상 냉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 채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과 배제 되는 게 어떤 걸 중과 배제 해주냐면은 아버지가 가장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걸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중과 배제 해주고 나머지 아버지가 더 짧게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후순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공동상속주택 얘기했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집을 하나를 상속해 줬는데
이거를 한 명이 상속받은 게 아니고 형하고 동생이 둘이 상속받은 거예요. 그럼 그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은 1순위가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형제끼리 지분이 같으면 누구 거라고 그랬냐요? 형 거로. 지분이 같으면 그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아 거주자. 예. 네, 거주하는 자도 없으면은 연장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형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은 주된 상속이냐고 그러고 그 동생을 소수 지분자라고 그럽니다. 이때 형은 주된 상속인이니까 형도 무조건 중과를 하는 건 아니에요. 형은 아까 5년간 중과를 안 한다고 그랬죠. 상속주택 5년간 중과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수 지분자는 언제 팔든 그 상속주택 소수 지분자는 언제 팔든 중과를 안 합니다. 5년 안에 팔아도 중과가 안 되는 거고 5년 지나서 팔아도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속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규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제가 꼭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그게 중과 배제 주택 외의 나머지 1주택 규정입니다. 되게 이름이 어렵죠. 중과 배제 주택 외의 나머지 1주택. 나머지 1주택 규정이요. 네. 이게 이제 조문에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세무 상담을 해보면은 막상 집이 세 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과 배제 주택 외의 나머지 1주택에 딱 해당이 되는데 본인은 중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 텐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첫 번째 A주택이 조특법 99조의 감면주택이거든요. 아까 조특법 99조의 감면주택은 중과 배제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이 22년 9월에 취득한 주택인데 이게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간 중과 제외해 준다고 그랬죠. 그럼 A도 중과 제외주택이죠. B도 중과 제외주택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C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 B, C 총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A는 조특법상 감면주택이니까 중과 제외, B는 상속주택이니까 중과 제외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C주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과 제외주택 외의 나머지 1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C주택은 3주택 중과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A, B주택이 중과 제외주택이니까 C주택은 중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면 이게 중과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먼저 파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먼저 팔아버려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사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서울에 A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2017년 9월에 B주택을 취득해서 이걸 임대주택 등록했습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이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요건을 갖춰서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천안에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놨는데 요 천안의 아파트가 기준시가 3억 이하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서울에 있는 A주택을 팔 때 중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왠지 딱 3주택이니까 중과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B주택은 중과 배제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아까 제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이거 주택수 제외라고 그랬죠. 그럼 C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B가 중과 제외 주택이니까 A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 외의 나머지 1주택이 돼버리죠. 그래서 A주택은 중과가 안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례 한번 볼게요. A주택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고요. B주택은 상속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C주택은 청주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에요. 그럼 중과 여부 판단할 때 항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걸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청주는 수도권 바뀌잖아요. 수도권 밖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제외. 그럼 A하고 B만 남아있는 거죠. 이때 B주택이 상속주택이니까 상속주택은 5년간 중과 제외라고 그랬죠. 그럼 B가 중과 제외. 그러면 A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 외의 나머지 1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중과가 안 됩니다. 이렇게 중과 제외 주택 외의 나머지 1주택 규정을 잘만 활용해도 주택이 뭐 2채, 3채, 많으면 4채 이상 있을 때도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찾아내기만 하면 대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주 천안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여기도 진짜 예전에 부동산 시장이 되게 뜨거울 때 조정 대상 지역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데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리면 네. 언제든지 중과 쪽으로 또 기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희가 좀 잘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많이들 좀 예상을 하시긴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 중과에서 제외되는 것들도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네. 나는 그냥 무조건 중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중과를 하더라도 좀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주택자들은 만약에 중과를 피할 수 없으면은 가급적 3주택 중과보다는 2주택 중과가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과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주택 수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중과를 적용받는 게 나을 거고요. 또 같은 중과가 적용이 되더라도 또 대상 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싼 주택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1순위는 네. 제일 먼저는 이제 먼저 팔아야 될 거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 아까 제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그다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이게 지방 저가 주택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주택수 제외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 이거 주택수 제외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신축 저가주택, 그다음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이것도 주택수 제외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혼인 신고하기 전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들 5년 동안은 주택수 제외라고 그랬습니다. 요 5개가 주택수 제외된 주택들이거든요. 먼저 요것들을 먼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팔아야 될 게 중과 제외 주택들. 아까 저특법상 감면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 뭐 상속받은 지 5년 이내인 주택, 이런 것들은 중과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과 안 되는 것들을 먼저 팔아서 주택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중과 대상 주택만 남아있잖아요. 중과 대상 주택들만 남아있으면 그 중에 차익이 작은 거, 차익이 작으면 아무래도 중과가 돼도 세금이 작잖아요. 그걸 먼저 팔아서 주택수를 줄이고 이제 마지막에 차익이 큰 거, 그걸 팔아서 이제 세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하는 분들 증여를 하신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증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우선은 이제 5월 9일 전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매도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우선은 급매로 내놨는데 잘 안 팔리거나 또는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매도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계속 이제 넘기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안 팔면 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들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들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부담스러운 점이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 계속 이제 다주택을 들고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이게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뭐 30% 시가의 30% 이내에서 좀 깎아줘도 되고 자녀니까 네. 100%다 받진 않고 네. 그거랑 뭐 3억 이내 있고 그 둘 중에 뭐 비교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증여를 할 때 뭐 좀 권해주시는 어떤 좀 가이드 그런 기준선이 좀 있나요? 다주택자가 이제 도저히 이제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이제 증여를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30% 미만인 상태로 넘기는 거는 저가 양도 규정이고요. 이건 증여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양도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이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그저 시가로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로 증여할 때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여로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3.5%예요. 거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까지 감안하면 약 4% 정도의 취득세를 내는데 부모가 2주택 이상이고 즉 다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은 취득세율이 아까 4%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여 취득세율이 4%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12%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지방교육세까지 감안하면 12.4%고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이면 13.4%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여를 자녀한테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양도에 대한 규정이고 증여라는 거는 그 자식한테 이 문서를 그냥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는 게 아니라 취득세도 다 내야 되고 네. 증여세도 물론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주택이 진짜 뭐 한두 푼 하는 뭐 차익이 크지 않은 주택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네. 정말 중과세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많이 오른 주택
이런 주택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주택들은 거의 자녀에게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증여를 받겠다고 오거든요. 왔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증여취득세가 최소 12.4%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지금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하는 주택들은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양도 차익이 큰 주택들이에요. 그럼 최하 10억에서 20억이거든요. 그보다 더 큰 주택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당장 취득세를 12.4%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무슨 입이 안 다물어지죠. 10억이니까 한 1억 2천 정도가 취득세만 1억 2천이고 네. 그다음에 증여세도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집에 전세가 뭐 10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 한 6억 정도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하면은 증여세가 줄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서울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 상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우선 매수인이 양수하는 자가 4개월 안에 전입 조건으로 실거주 조건으로 토지거래가 허가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에 증여로 넘긴다 자녀에게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부담부 증여라고 그러는데 부담부 증여에서는 전세 승계액이 양도로 봅니다. 우리가 전세를 소유권을 자녀한테 넘겼잖아요. 그리고 대가를 받으면 그걸 양도라고 그러고 소유권을 넘겼는데 대가를 안 받으면 그걸 증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자녀한테 넘겼어요. 증여로 넘겼는데 비록 자녀한테 돈은 안 받죠. 돈은 안 받지만은 소유권을 넘기면서 내가 갚아야 될 채무가 있었어요. 그게 전세보증금이잖아요. 그 채무를 면제받아 버렸죠.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채무가 면제됐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돈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서는 전세보증금 넘긴 거 있죠. 그것만큼 양도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채무 승계액이 양도가 되는 거니까 결국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돼버려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면은 무조건 4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기존에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 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납니다. 결론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가 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담부 증여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전세보증금 승계 안 하는 조건으로 순수증여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파트값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네. 거기다 취득세 중과되죠. 그럼 이 이제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누가 내야 되느냐?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가 내야 되니까 자녀가 내야 돼요. 증여세도 증여받는 자가 내야 되니까 자녀가 내야 돼요. 그럼 자녀가 최소한 뭐 5억,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부모가 그럼 대납을 해줘야 돼요. 그럼 부모가 대납해준 부분도 또 증여세가 또 나오죠. 네. 결론은 거의 증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 주택 그리고 많이 오른 주택 이런 네. 것들을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렇게 거의 쉽지 없습니다. 않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도전 TV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이미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미 많이 오른 주택들은 사실상 증여받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안 된 곳들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탄 2신도시 같은 곳들 네. 그런 곳들은 아직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집값이 조금씩 오르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자녀한테 빨리 그 주택을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주택자들은 특히 왜 유리하냐? 우선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증여하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냐? 취득세가 3.5%입니다. 12%가 아니고 그러니까 취득세가 훨씬 줄어들죠. 거기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끼고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자녀가 증여세를 훨씬 적게 냅니다. 그럼 전세 끼고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가 많이 줄지만 증여하는 자는 양도세를 일부 내야 되거든요. 이 양도세도 중과가 안 되잖아요. 아직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이니까. 그래서 이미 조정대상지로 지정된 곳은 어쩔 수가 없지만 조정대상지로 지정되기 전에 있는 주택들은 혹시 조정대상지로 지정될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전세 끼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 거의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게 거의 양도세 중과나 이런 뭐 세율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뉴스에서 갑자기 정부가 발표를 하죠.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어디가 지정됐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주택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네. 1주택자는 괜찮을까요? 저도 1주택자인데 네.
1주택자 지금 조성대상 지역 안으로 서울에 있으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규제가 어떻게 될 걸로 혹시 전망하시는지. 만약에 이제 1세대 1주택자인데 굉장히 고가주택, 강남권에 고가주택은 뭐 3, 40억 넘는 주택이 많잖아요.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1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팔아도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적용이 되는데 전체 양도 차익을 다 비과세 해주지는 않고 전체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에서 12억 초과 부분, 12억 초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주택이 40억이에요. 40억이고 양도 차익이 20억이다. 그러면은 그 양도 차익 20억 중에 과세 부분이 얼마냐면은 20억 곱하기 양도가 40억 분의 40억 마이너스 12억. 그럼 분자가 40억에서 12억 빼면 28억이잖아요. 그리고 분모가 40억이니까 70%. 이 70%가 과세란 얘기예요. 20억 중에 70%가 과세면은 6억은 비과세고 14억은 과세란 얘기입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이어도 양도세 과세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장특공제 표 2의 공제율이에요. 장특공제를 적용해 줄 때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약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럼 장특공제를 최대한 많이 적용해 줘가지고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장특공제 표 2를 얼마 정도 해주냐면은 보유기간별 4% 그리고 최대 40% 해줘요. 그리고 거주기간별 4% 최대 40%.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한 채를 사서 10년 이상 그 집에서 거주도 했고 보유도 했다. 그럼 보유 4% 곱하기 10년 하면 40%잖아요. 거주 4% 곱하기 10년 하면 40%죠. 최대 80%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자꾸 뭘 언급하고 있냐면은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표 2의 공제율이 있죠. 이 80%가 너무 혜택이 크다. 그래서 요거를 좀 줄이자. 근데 어떻게 줄이겠다고 말이 나오고 있냐면 아직 공식적으로 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자꾸 언론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는 보유 4% 거주 4%가 있잖아요. 이 중에 보유 4%를 없애버리고 거주 4%만 준다거나 또는 뭐 보유 10% 거주 40%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보유 기간에 대한 장특공제율은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고 거주 기간에 대한 장특공제율만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아니고 장기 거주 특별공제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러면은 강남의 고가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1세대 1주택이어도 생각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거주를 안 하고 세를 준 분들. 특히 거주를 안 한 분들은 지금도 장특공제를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은 2년 거주만 해도 보유 40%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보유 기간별 장특공제를 없애버린다거나 대폭 축소하면은 그 집에서 오래 살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세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장기 보유에 대해서만 하다가 거주 요건이 들어갔던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주 요건이 더 커지고 보유가 거의 없어지거나 네. 줄어든다는 걸로 보면 정부 정책이 진짜 어디로 갈지 그렇게 좀 예상을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예상을 좀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아마 그 연구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마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 용역 결과라는 게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막상 그거를 저도 거기에 해당하긴 하는데 막상 그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또 손해 본다, 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실거주라는 용어 때문이잖아요. 실제 거주했느냐를 보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냥 보유는 하고 있는데 오래 갖고 있는데 세만 주면서 그냥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팔도록 유도하겠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